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중모드 광섬유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어서 모드 분산, 그 다중모드 광섬유의 모드 분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분산은 이제 영어로 모드 디스퍼전, 모드 디스퍼전이고요. 여기서 이제 또는 그 모달 디스퍼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데서는 이제 모드 디스퍼전 또는 모달 디스퍼전이라고 하고, 디스퍼전이 분산은 이제 퍼진다, 퍼짐을 뜻하는 거죠. 퍼짐. 그래서 여기서 분산은 펄스에 휩싸되는 펄스의 폭이 이렇게 퍼진다. 이렇게 디스퍼스 된다, 이런 의미로 펄스 그 디스퍼전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프리즘에서 빛이 이렇게 퍼지는 현상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분산된다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의 분산이라기보다는 주로 시간, 이게 x축이 시간이죠. 시간상의 펄스가 이렇게 퍼지는 현상을 디스퍼전이라고 광통신에서는 부릅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분산에 대한 심벌 간섭, 심벌 인터피런스, 심벌 간섭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분산과 비트율에 대해서 이걸 이제 비트율을 이제 비트 레이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영어를 이렇게 같이 써주냐면 많은 곳에서 이렇게 한글로 비트율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그냥 광통신 산업이나 또는 회사에 가면 그냥 비트 레이트 이렇게 영어로 그냥 사용하는 것이 용어가 손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된 용어들이 많이 있고, 그것들을 그냥 익혀두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경사형 다중모드 광섬유, 경사형 우리가 그레이디드 인덱스 그렇죠. 그레이드 인덱스를 뜻하는 거고, 다중모드 광섬유는 멀티 모드 옵티컬 파이버 또는 파이버, 이렇게 MMF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일 모드 광섬유, 싱글 모드, 모드가 하나인 싱글 모드 파이버 SMF, 이거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겠다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제 모드 분산에 의한 심벌 간섭이 있는데, 펄스 퍼짐은 디지털 통신에서 어떠한 성능을 나타내는가. 자, 펄스의 퍼짐은 통신에서 어떤 영향을, 시스템 성능에, 광통신 시스템 성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광통신 시스템 성능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얼마나 전송을 많이 하는가, 이게 전송률이겠죠. 전송률, 단위 시간당 전송되는 어떤 용량이 되겠죠. 그래서 전송률, 그다음 전송 거리,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시스템 성능일 겁니다.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보내줄 수 있는가, 얼마나 멀리 보내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 되는 통신의 시스템 성능일 텐데,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펄스, 그러니까 디지털 펄스 열, 펄스 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펄스를 하나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속된 펄스를
이런 식으로 보내주는 것을 디지털 펄스 열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원래는 이제 영어를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펄스 트레인이라고 부릅니다. 트레인. 우리 기차, 펄스의 기차, 기차와 같은 펄스 트레인. 전송 거리에 따라서 분산에 의해 서로 겹치는 분산 때문에 서로 겹쳐서 정보 전달 능력이 떨어지는 그렇게 되는 것이 분산의 어떤 특징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길이가 0일 때 이런 펄스 열을 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리고 L1 만약에 여기가 0, L1, L2라 했을 때 이렇게 진행해 가는 동안 펄스 디스퍼전에 의해서 펄스가 이만큼 퍼지겠죠. 원래 이랬던 폭이 이만큼 늘어나고 또 L2까지 가면 이 펄스가 더 늘어나서 옆에 있는 펄스하고 겹쳐지게 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분명히 처음 보낼 때는 10, 101이라고 하는 이진 정보를 전달해 주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거리를 가면 이게 여기 분명히 0이어야 되는데 이게 1인지 0인지 구분이 안 가고 1 또 구분이 안 가고 1 이런 식으로 정보의 왜곡이 발생하는 거죠. 왜 발생하는 거죠? 분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이 분산은 어디서 오냐면 모드 때문에 온다. 모드 때문에 오죠. 자, 다중모드 광속류의 모드 때문에 온다. 자, 그리고 보통 우리가 빛을 보내주면 이런 아주 사각파의 깨끗한 펄스열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태의 아주 완곡한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실제적으로 이제 빛을 가지고 광으로 통신할 때 보내주는 모양인데, 이때 10, 101이라고 보면 이것은 조금만 퍼져도 L1까지만 가도 이게 오버랩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 부분이. 그래서 아주 사각파로 왔을 때는 그래도 조금 난데, 이렇게 퍼졌을 때는 금방 이렇게 오버랩 되고 좀 더 가면 완전히 이렇게 오버랩 되는 이런 분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름으로써 이제 정보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정보 손실이 급격하게 발생한다. 그래서 전송 거리가 증가하면 분산에 의해서 심벌 0과 1이 서로 간섭이 심해지고요. 그래서 수신기에서 마지막 빛을 감지하는 수신기에서 정보 비트를 오판할, 판단을 잘못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 판단을 오판할 확률을 비트 오율이라고 부릅니다. 광통신에서는 이것을 비트 오율, 그래서 영어로는 bit error rate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줄여서는 BER이라고 부릅니다. BER. 그래서 bit error rate. 그래서 이것이 오판될 확률, 예를 들어서 1000개의 BER이 만약에 1000개를 보냈어요. 1000개의 이걸 트레인을 보냈는데 이 중에서 만약에 한 개가 에러가 생긴다. 그럼 BER은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BER이 개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에러가 커지면 BER이 BER은 BER이 크다는 것은 에러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BER이 이 광통신 시스템에서 BER이 크면 좋을까요? 작으면 좋을까요? 작아야 되죠. BER이 작은 것이
좋은 성능을 가지는 광통신이다 라는 거죠. 자, 분산 모드 분산에서 이제 두 가지의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시스템 공학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은요, 어차피 광섬유는 정해졌고 정해진 광섬유에서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이걸 최대한 보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드 분산이 필연적이라면, 광섬유가 결정돼 있다라고 한다면 주어진 비트율을 전송할 수 있는 최대 거리가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거죠. 최대 거리를 계산해서 그 최대 거리에 한계를 두고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송 거리가 정해져 있다면, 광섬유 길이가 정해져 있다면 뭘 최대로 하냐면 전송률을 최대로 했을 때 얼마인가. 우리 앞에서 살펴봤지만 최대 거리와 최대 비트율, 이게 같은 얘기가 전송률이겠죠. 최대 전송률을 두 개를 계산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자공학자, 이제 광섬유를 개발하는 그런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모두 분산 자체를 최소화하는 또는 아예 제거하는 새로운 광섬유나 새로운 광소자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광통신은 발전해 가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시스템 공학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에 의해 펄스 퍼짐, 이 델타 t죠. 델타 t는 한 비트에 할당된 시간 t분의 t는 b분의 1의 4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시스템 공학자들이 펄스의 퍼짐을 이 시간이 4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하겠다. 이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일종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t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펄스, 약간 트레인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서부터 이만큼 한 주기에 해당하는 게 t입니다. t고, 이 t는 b분의 1이 돼요. b는 뭐냐면 단위 시간당 전송률인데요. 전송률은 단위 시간당 전송 정보의 양, 보내주는 정보량, 전송량이 되겠습니다. 이걸 전송률이라고 합니다. 이 전송률은 b가 되고요. 이 t는 b분의 1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전송률이 높으면 t가 좁아져요. 그래서 t가 아주 작으면, 자,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이 0101 신호를 보내는데 t가 크면 같은 시간당 보낼 수 있는 정보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얘는 2개예요. 근데 얘는 하나, 둘, 셋, 넷, 5개. 5배가 같은 시간당 보낼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훨씬 많다. 그래서 이 단위 시간당 이 데이터의 개수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b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b는, 여기 주기는 b분의 1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펄스의 퍼짐은 4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 델타 t는 4분의 1 t보다 작아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 펄스가 이 어느 일정한 거리를 가서 펄스가 퍼지는데 그 퍼지는 것은 이 주기의 4분의 1만큼만 퍼져야 된다는 거죠. 그거보다 작게 퍼져야 된다. 그래서 4분의 1t니까 이거는 4b분의 1보다 작은 델타 t를 가져야 된다라는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이 조건을 우리 시스템 공학자들이 결정을 한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을.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비트율과 펄스 퍼짐의 관계는 B는 4분의 델타 T분의 1이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송량은 이 펄스의 퍼짐에 4를 곱해서 그 역수를 취해주면 최대로 보낼 수 있는 전송량, 이 시스템이 최대 전송율 보낼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보낼 수 있는 최대 전송률 B가 결정된다. 델타 T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죠? 이건 광섬유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광섬유에 의해서 결정이 된 델타 T에 의해서 이 시스템이 보낼 수 있는 전송률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거보다 작아야 되는, 최대로 보낼 수 있는 것은 B가 4분의 델타 T분의 1만큼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계단형 스텝 인덱스의 다중호도 광섬유의 BL을 한번 BL 곱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델타 T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앞에 있는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지고요. 여기 델타 T를 여기다가 넣어줘서 식을 유도를 하면 B는 다음과 같은 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값보다 작아야 되는 게 되고요. 여기서 길이 L이 여기 있죠. 그래서 L을 이쪽 항으로 넘겨줘서 B 곱하기 L은 다음과 같은 2의 NA 제곱 분의 C는 빛의 속도, N2는 클래딩의 인덱스 굴절률이 됩니다. NA는 뉴메리컬 레퍼처가 되는 거죠. 뉴메리컬 레퍼처. 그래서 BL은 이거보다 작다. 자, 여기서 주어진 이 값은 결과적으로 N1, N2, C는 상수니까요. 결과적으로 N1과 N2에서 결정이 됩니다. N1과 N2는 뭐죠? 광섬유죠. 옵티컬 파이버에서 광섬유를 제작을 하면 이 광섬유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 N1과 N2가 됩니다. 그래서 N1과 N2를 알면 이게 결정이 되는데 이 값이 결정이 되고요. 이 값은 항상 BL은 이 값보다 작은 값이어야 된다. 여기서 B는 전송율이라고 했죠. L은 광섬유의 전송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송률과 전송 거리는 이런 관계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이걸 이제 BL 프로덕트라고 불러요. 광통신에서는 BL 프로덕트라고 부릅니다. 자, 이 값은 BL은 항상 어떤 컨스탄트 상수값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상수값이다 했을 때 BL은 A다. 그러면 B는 L분의 A. 그래서 전송되는 거리와 전송 길이는 항상 반비례 관계를 가져요. 역수 관계를 가져요. 역수. 그래서 만약에 B가 커지면 L은 줄어들고요.
B가 줄어들면 L은 커집니다. 그래서 전송률을 높이려고 그러면 전송 거리가 줄어들고요. 전송률을 낮추면 전송 거리가 늘어나요. 그래서 전송 거리를 길게 하고 싶으면 보낼 수 있는 데이터가 줄어들고, 전송률을 높이고 싶으면 보낼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BL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둘 다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상수값을 크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상수가 커지면, 그러니까 BL 곱 자체가 커지면 B도 커지고 L도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식을 가진다. 자, 그러면 계단형 다중무드 광섬유의 NA가 0.2759, N2가 1.487일 때 여기에 이 관계식에다가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BL은 2.95 메가 bps 킬로미터가 됩니다. 메가 bps 킬로미터. 그래서 1km를 보낼 때 1km를 보낼 때 B가 얼마까지 가능하냐면 2.95 메가 bps를 보낼 수 있는, 전송 길이가 1km일 때 B가 2.95 메가 bps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계단형 광섬유가 되는 거죠. 성능이 극히 제한적이므로 계단형 광섬유는 초창기에는 사용되었는데 지금은 통신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이 계단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BL 프로덕트 값을 크게 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제 광섬유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경사형 다중무드 광섬유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계단형은 다음과 같은 굴절율이 이렇게 스텝 모양으로 생긴 게 계단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광섬유 코어의 굴절율이 이렇게 언덕형으로 생긴 것이 이제 경사형 광섬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광섬유 다중무드 광섬유의 코어의 사이즈는 50에서 62.5 마이크로미터의 다이아미터를 가집니다. 직경을 가진다. 그래서 이 경사형 광섬유로 스텝인 이렇게 계단형 광섬유에서 경사형 광섬유로 바뀌는 것은 여기서 이 BL 프로덕트보다 여기서 이 BL 프로덕트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전송 양도 늘리고 전송 거리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자, 경사형 광섬유 다중무드 광섬유는 빛이 전송 거리가 가장 짧은 코어의 중심축에서 굴절율 크기가 가장 크므로 전송 속도가 가장 낮고요. 여기서 센터에서 보낼 때, 그리고 반면에 이제 코어 중심에서 클래딩 쪽으로 갈수록 굴절율 크기가 낮아지므로 전송 속도가 올라갑니다. 자, 여기가 가장 우리가 어떻게 됐죠? 인덱스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코어 쪽에 올 때 속도가 느려요. 자, 이쪽 사이드 쪽으로 가면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천천히 가고 이쪽에서 빨리 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 속도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 왔을 때 얘는 더 빨리 와서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와서 얘가 천천히 가고 얘는 빨리 와서 가는 거리는 이게 이런 식으로 포물선을 그리는 것이 가는 거리는 많지만 속도가 이쪽으로 가면 굴절이 낮기 때문에 더 빨리 움직이는 거죠. 코어 센터보다. 얘는 천천히 가고 얘는 빨리 와서 두 개가 또 만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광섬유 센터로 진행하는 속도와 사이드로 진행하는 속도 차이를 줘서 항상 거의 비슷한 위치로 모두가 도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경사형 광섬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뭘 줄였다? 모드 디스퍼전을 줄였다. 모드 디스퍼전을 많이 향상시킨 것이 그레이디드 인덱스
그레이디드 인덱스 광섬유다, 멀티모드 광섬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긍산 광섬유를 가지고 이제 펄스 퍼짐을 계산해 보면 이것은 유도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식으로 경사형 광섬유 주어집니다. 우리 계량형 광섬유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두 식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나눠주면, 자, 여기가 이제 스텝 인덱스, 아래가 스텝, 위에 그레이디드 보면 델타 t 분의 델타 tg를 해주면 16분의 n1 제곱 분의 na 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n1은 코어의 평균 굴절률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그레이디드 인덱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코어의 굴절률이 여기가 코어죠. 코어의 굴절률이 이런 특정 값이 아니라 코어의 직경에 따라서 값이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이 값의 평균을 한 것이 코어의 평균 굴절률, 이 전체의 평균 값을 잡았을 때 평균 굴절률로 정의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16분의 n1 제곱분의 16 곱하기 n1 제곱분의 na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n1이 예를 들어서 1.487이고 na가 0.2에서 0.275 정도 된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이 비율이 500분의 1에서 1000분의 1이 됩니다. 500분의 1에서 1000분의 1. 그래서 이걸로 보면 델타 G가 델타 T보다 500분의 1 적은 거죠. 스텝 인덱스의 펄스의 퍼짐보다 그레이드 인덱스의 펄스의 퍼짐이 500분의 1 또는 1000분의 1만큼 작다는 겁니다. 더 분산이 적다,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전속률이 훨씬 더 증가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BL 곱을 해주면 BL 곱이 약 500에서 1000배 가까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레이디드 인덱스가 경사형 인덱스 멀티모드 광섬유가 스텝 인덱스보다 훨씬 더 크다. 그래서 경사형 다중모드 광섬유의 BL 곱은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L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주어진다. 경사형 광섬유에 이걸 이제 계산해 보면 스텝 인덱스보다 약 한 500에서 1000배 가까이 증가가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텝 인덱스 광섬유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다 그레이디드 인덱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중모드 광섬유는 이제 BL 곱은 이런 그래프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잘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X축은 거리고요, Y축은 비트율 B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래프를 그리는데요, BL은 어떤 컨스탄트가 되죠. 컨스탄트. 그래서 B는 컨스탄트의 L분의 컨스탄트가 됩니다. 어떤 상수값. 해서 보면 0일 때는 어떤 값이 되고 거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반비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리고 경사형일 때는 비트율이 높고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어떤 게 좋냐면 이쪽으로 그래프가 많이 갈수록 좋은 성능을 가지는 통신 시스템이다. 이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전송율과 전송 거리를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예제 3-3은 광섬유 경사 다중 모드에 대해서 BL이 주어졌을 때 전송 가능한 최대 거리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숙제로 홈워크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풀어서 직접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고 풀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드 분산의 문제를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제 멀티 모드 광섬유인데 이 모드를 다 제거한 싱글 모드 광섬유를 사용을 하면 모드 분산은 생각을 안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단일 모드 광섬유를 사용하는 것이 이런 모드 분산을 없애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모드 광섬유 안에 존재하는 모드 수를 하나로 제한하면 모드 사이에 도달하는 시간 차이에 발생하는 모드 분산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그러겠죠. 그래서 싱글 모드가 이것이 가능하다. 단일 모드 광섬유는 하나의 모드만 존재하도록 제조된 광섬유이다. 그래서 V 값이 얼마냐면 2.405. 자, 여러분 2.405라고 하는 이 값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 값이 싱글 모드와 싱글 모드와 멀티 모드의 기준 값이 돼요. 그래서 2.405는 광섬유에서 아주 중요한 값이 돼요. V가 2.405 V는 우리 정규화 주파수라고 했죠. 그래서 V 값이 2.405보다 크냐, 2.405보다 V가 2.405보다 작으면 싱글 모드 광섬유, V가 2.405보다 크면 멀티 모드 광섬유로 동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V가 우리가 뭐였냐면 V는 람다분의 파이 D NA 맞죠? 자, 그래서 그것이 2.405보다 작거나 같을 때 싱글 모드로 동작한다. 개구수는 최대 크기를 유지하면서 단일 모드 광섬유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2.35보다 약간 작게 설계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V가 2.405보다 작은 것이 좋다. 딱 같은 것보다는 작은 것이 좋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단일 모드 광섬유 조건이죠. 이게 2.405가 동작 파장 람다는 파장의 손실 특성을 고려해서 1310 또는 1550 근처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V는 코어의 직경이고요. 그리고 델타, 여기 델타는 상대 굴절률 차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델타는 얼마냐면 N1 N2가 델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N은 평균 굴절률 2분의 N1 플러스 N2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일 모드 광섬유는 델타가 0.2 그리고 D가 8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 돼요. 그리고 차단 파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차단 파장은 컷오프 웨이브렉스, 영어로는 이제 컷오프 웨이브렉스 부르고 람다 C 또는 람다 컷오프 이렇게 부르는데, 얘는 싱글 모드가 될 수 있는 싱글 모드 동작하는 파장, 최소 파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V가 람다 파이 D NA가 얼마일 때 2.405일 때 람다 C라고 정의를 하고요. 람다 C는
2.405 파이 d na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컷오프 싱글 모드로 동작하는 컷오프 파장이 되고요. 여기가 만약에 파장 여기 람다라 그러면 여기 람다 c라 그러면 람다 c보다 작으면 멀티 모드로 동작을 하고요. 람다 c보다 크면 싱글 모드로 동작을 합니다. 네. 람다 c보다 작으면 멀티 모드, 람다 c보다 크면 싱글 모드 동작한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람다 c라는 하는 거죠. 컷오프 웨이브랭스. 그래서 컷오프 웨이브랭스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컷오프 웨이브랭스를 구해야지 어느 파장으로 내가 컷오프 웨이브랭스가 여기다. 그럼 만약에 1200 나노미터다. 그러면 1300으로 빛을 넣어주면 이 광섬유는 싱글 모드 동작을 한다. 그런데 1000 나노미터의 빛을 넣어주면 멀티 모드로 동작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모드 분산에 대한 얘기들을 나눴고요. 다음 예제 3-4도 여러분들이 홈워크로 과제로 집에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푸셔가지고 과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다 했던 식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 잘 확인하셔가지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드 분산에 대한 것들을 배웠고요. 그리고 비트율, 그리고 BL, 우리가 BL 프로덕트, BL 곱 이런 걸 배웠죠. 네. 그리고 이제 단일 모드 광섬유와 이제 경사형 다중 모드 광섬유의 동작 원리 이런 것들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여러분 숙지하셔가지고 어떻게 전송 광통신이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가. 그 효율적인 전송이라는 것은 전송율하고 전송 거리를 어떻게 확대하는가 그거 관련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